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매우 깊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제 회피형 애인은 이별 후에 저를 붙잡지 않나요?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회피형 애인은 왜 다툰 후에 저를 되찾으려 노력하지 않나요? 이 질문들 속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거리를 두며 마치 당신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에게 나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나? 우리의 사랑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와 같은 깊은 자기 의심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영상 혹은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5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통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약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더욱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의 체면, 정서적 표현의 억제,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의 애착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서구의 심리학 이론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감정선과 관계의 역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관계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좇지 않는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하나씩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취약함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이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 즉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조종하는 운영체제는 취약해지는 것을 위험 혹은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취약함 = 삭제라는 명령어가 입력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는 수치심을 당할 것이고 약한 존재로 낙인 찍힐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강력한 무의식적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심지어는 비난받았던 경험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울고 있는 아이에게 사내 자식이 왜 우니? 뚝 그쳐 시끄러워라고 말하거나 아이의 감정 자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이는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신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그들에게 취약함은 곧 수치심, 거절, 약함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와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그들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래, 관계를 위해 솔직해져야 해라고 생각하더라도 잠재의식 속에 경보 시스템이 즉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위험해.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 당장 멈춰. 이 강력한 내부 저항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좇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다가도 거대한 벽이 순식간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저쪽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좇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행동입니다. 네가 보고 싶어. 나는 아직 너를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우리가 다투는 게 싫어. 제발 화해하자와 같은 말들은 모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반응에 자신을 맡기는, 즉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업무나 학업에서는 엄청난 용기와 추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 용기의 영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무의식적 신념의 벽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좇지 않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좇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가장 끔찍했던 감정적 상처를 다시 경험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미성숙하거나 부담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저항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공포를 제외한 모든 감정을 스스로 차단하고 애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고통, 두려움을 감지하면 그들의 뇌는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로서 애착 시스템 비활성화 모드에 돌입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과정입니다. 관계가 흔들리거나 큰 다툼이 있거나 이별을 겪는 등 애착 관계의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 관계는 잘 되지 않을 운명이었어. 혼자인 게 훨씬 편해.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 관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온갖 이유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행동 중 하나가 바로 흠집 찾기 플로 파인딩입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이런 점이 별로였어. 그 사람의 이런 습관은 정말 참을 수 없었지. 어차피 우리는 맞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확대하고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감정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에 진통 효과가 있는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애착의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애착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지극히 원시적이고 강력한 자기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흠집 찾기와 자기 합리화의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어막에 불과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관계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지면 이 방어막은 서서히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비판적이었을까? 그 사람의 단점들이 정말 그렇게 심각했던가? 심지어는 자신의 비판적인 태도가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서 내세운 자기 보호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로 옆에서 그들의 재회를 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들은 이 강력한 애착 욕구, 최소화 모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좇는다는 것은 그들이 애써 잠재우고 외면하려 했던 당신을 필요로 하는 마음, 즉 애착 욕구를 다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마치 힘들게 닫아놓은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여는 것과 같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가는 대신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이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들이 냉정하고 무심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에서는 사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심리적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쉽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지? 왜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확장시켜야 하지? 그냥 혼자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 않은데. 이 생각의 기저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성격적 욕구가 프로그래밍된 영역에서 자신을 확장하고 노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이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애초에 낭만적인 관계나 깊은 정서적 연결에 대한 성격적 욕구 자체가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 교류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보상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정서적 연결을 생존이나 행복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이 관계가 가치 있는가? 라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혼자 있는 편안함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안전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혼자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이 자신의 애착 스타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배우고 그것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자신의 연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에서 느끼는 이 불편함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내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들은 비로소 자신을 확장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해야 할 논리적 이유를 납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애착 스타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들은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모두 상대방이나 관계 자체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아. 이건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신호야. 그러니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런 식으로 불편함의 원인을 내면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고 그 해결책으로 관계를 단절하는, 즉 일종의 자기 파괴 세보타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 넘어야 할 성장통일 수 있다는 생각 대신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그 상황에서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자신의 파트너에게 그의 애착 스타일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회피형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대부분 그 말을 개인적인 공격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 드러나지 않은 수치심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내가 요즘 애착 유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정말 흥미로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 나는 아마 이런 유형인 것 같아. 당신은 어떤 유형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여러 유형의 특징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유형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탐색하게 만드는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낯설고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지지와 조화, 공감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관계의 모습은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거나 목격해 본 적 없는 판타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관계의 모델링을 본 적이 없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개념은 그들의 무의식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비록 힘든 연애를 하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 혹은 주변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커플들의 모습을 보며 건강한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어렴풋이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청사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그저 열정적인 감정의 폭발이거나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끝나는 소모적인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랑? 그거 흥미로운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와 같은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은 안정감과 충만함에 대한 이해나 기대가 부족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연애가 초기의 열정적인 단계를 지나 권력 투쟁 단계, 파워 스트러글 스테이지에서 끝나버린 경험만 반복했다면 그들은 관계에
그 다음 단계, 즉 안정기나 헌신기 혹은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즈후, 지복의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는 풍요로운 경험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 unknown, 즉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림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그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뿐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좇는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혼자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관계의 미래를 그들이 함께 그려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도화지나 물감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수치심의 상처, shame wound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방임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다라는 깊은 핵심 상처를 갖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곁에 있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핵심적인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인이 된 후에도 깊은 수치심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 때문에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온전히 내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감정을 알게 된다면 내 존재의 핵심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들은 나를 떠나갈 거야. 저는 수많은 회피형 성향의 내담자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직접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깊이 결함이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해요.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기 노출은 곧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별이나 갈등 상황에서 당신을 좇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나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당신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없으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을 숨겨왔던 결함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거절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차라리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하며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자신의 부끄러운 내면을 드러냈다가 또다시 거절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을 좇지 않는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들을 올가매온 깊은 자기 혐오와 수치심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런 역학관계 속에 있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나 다시 한번 노력해볼 의향이 있다면 몇 가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마감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 우리 한번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둘 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관계에서 다르게 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회의 과정을 밟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이 정말로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맞는 관계인가에 대해 막연한 희망 속에 떠다니는 대신 명확한 확신을 얻게 도와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확실성을 얻는 과정이죠.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가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대화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많은 비건강적인 행동을 해왔다면 당신의 답은 이 관계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별이나 전 연인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고 온전히 종결하기 위한 내면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회피형 파트너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좇지 않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도 당신을 아낀다고 믿는다면 그들의 행동이 반드시 당신에 대한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잡하고 깊은 심리적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데 작은 위로와 통찰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당신은 이해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이 긴 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